서울을 담은 문화, 문화에 담은 서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살롱 진행을 맡은 강유정입니다. 서울이야말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성장기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서울을 무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우리네 삶도 담겨 있지만 한편으로 서울의 다양한 표정들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박태원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과거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문화평론가 허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서울에서도 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청계천 주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박태원 작가가 고맙게도 천변 풍경과 그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통해서 과거 서울, 특히 청계천 주변의 모습을 상세하게 좀 남겨두셨는데 이 작가 그리고 이 작품 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법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 너무 재밌었어요. 바로 이분이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외조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또 DNA에 예술가 그리고 이야기꾼의 그런 피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허위평론가님, 네. 우리 박태원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박태원 작가는 봉준호 감독의 외조부죠.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랄까요? 그게 분명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박태원 작가는 정말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즘 계열 작가로서는 최고의 꼽히는 그런 소설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설 쓰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이를테면 박난장 주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건 소설 자체가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어디서 쉬어야 되죠? 쉼표가 네.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소설을 거의 100년 전에 썼다는 것도 신기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박태원 작가면 대표작으로 꼽히는 천변 풍경과 소설가 구보시의 1일 모두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가 같으면 사실 쓰기 힘들었을, 그리고 설령 쓴다고 해도 그런 스타일을 구현할 수 없었을 텐데 박태원 작가는 이미 태생적으로 이곳에서 자랐고 또 거기에서 느낀 장소적 감각을 소설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사진을 봤던 기억이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말로 뱅헤어라 부를 정도로 딱똑단발처럼 앞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안경도 되게 독특한, 지금은 좀 복고 스타일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모던보이였던 듯한데 모던보이나 모던걸이란 개념이 실제 좀 있었고 그렇죠. 또 그런 유행을 따라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이제 모던 보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근대 세계의 어떤 사조를 좀 자신들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모던 걸하고 모던 보이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걸은 사실은 모단걸로도 불렀었는데 단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새로운 실험, 이런 것들로서 당대에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던보이는 비슷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운 가문들이 자연스럽게 인텔리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학문들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또 유행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박태원이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 이제 모던보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유복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문학 속에 구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청계천 가서 좀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데 그 허희 선생님이나 박광일 선생님은 그
청계천은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옛 조선시대에 이제 청계천을 통해서 남촌과 북촌을 나눈다거나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의 그 한양의 어떻게 보면은 하수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깨끗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심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근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청계천을 복개를 하고 다시 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울의 어떤 자그마한 공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이런 면들이 또 청계천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좀 문학 작품에도 그 청계천 주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남긴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가요? 예, 현대 작품 가운데에서도 이 서울 또 청계천을 주변으로 이 공간화를 시키고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예, 권상우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그 말죽거리 잔혹사도 사실은 서울의 그 양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유하 감독인데, 유하 감독이 원래 시인이었죠. 유하 감독의 네 번째 시집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이 시집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중문화의 감각을 시집에 녹여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작품인데, 근데 제목부터 좀 독특하잖아요. 어떤 키드, 그러니까 이 도시의 아이들인데 나는 세운상가의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세운상가가 그 68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게 세상에 기운이 모인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명칭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운상가의 건립 자체가 청계천과도 또 관련이 있잖아요. 청계천이 1958년에 이제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판자촌이 다 해체되고 또 고가도로 생기고 하는 와중에 이제 세운상가도 같이 건설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이 시집도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고, 또 현대 영화로 좀 살펴본다면 조희석 감독의 이 감시자들이라고 하는, 벌써 나온 지 10년이나 됐네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 제임스라는 이 악역을 맡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공간이 바로 이 청계천 주변 골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집과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농담도 많았잖아요. 세운상가 가면 뭐 탱크도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죠. 못 구하는 책이 없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참 많았는데, 이제 좀 청계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박태원 작가가 살았던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 정도 되겠네요. 박태원 작가는 청계천을 어떻게 그렸는지 천변풍경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허위평론가님, 네. 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제목이 천변풍경이잖아요. 이때 천변은 청계천을 뜻하고요. 풍경, 말 그대로 그곳 주변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마치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대로 묘사한 듯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게 또 박태원이라고 하는 아주 세련된 작가가 쓰다 보니까 그걸 좀 상투적으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뭔가 형식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빨래터가 나오고요, 뭐 카페도 나오고 이발소도 나오고 한약국도 나오고, 이렇게 도시 안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공간들을 좀 아마도 모더니즘적 요소라고 하는 박태원 작가가 조금 더 다른 작가와 달리 뭐 카메라 기법이라던가 좀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썼던 듯해요. 그렇죠. 보통 리얼리즘, 모더니즘 하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 공간들이 서로 좀 긴밀하게 엮이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박태원 작가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 자체가 오히려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박태원 작가를 좀 세련되게 이 작품의 어떤 형식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 당대 권위 있는 비평가였던 최재서라는 사람이 박태원의 이 천변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이 작품은 카메라의 눈으로 세상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 풍경을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박태원 작가가 사실은 거의 최초로 시도했던 것이고, 영화적인 형식으로 따진다면 마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같은, 그래서 전체에 통합된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이 세부적이고 부분적인 진실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점룡이 어머니, 점룡이 이쁜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을 조금씩 비춰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1930년대를 살고 있었구나, 이걸 전달하는 것이 박태원의 주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다큐 3일이나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박태원의 접근을 보자면 다큐멘터리로 그냥 별 얘기 없이 저희 좀 지내는 거 찍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곁을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들어요. 근데 소설 초반에 보면 바로 빨래터가 등장하는데, 빨래터는 어떤 것이다 설명하지 않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뭐냐면 청어 이야기를 하는데, 와, 15전이나 해서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그거를 그냥 한 두릅 사면, 몇 두릅 사면 8전이면 사는데 뭘 한 마리씩 사?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한 두릅 사서 8전에 사 먹을 정도면 겨울 내내 묵은 김치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짐작이 좀 돼요. 서민들이었나 보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 청계천이라는 곳이 상당히 서민들, 그러니까 도시에 막 진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죠. 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청계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천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천변이면서 동시에 한 단위만 넘어가면은 종로가 있어요. 또 거기서 청계천 남쪽으로 가면은 당시 뭐 명치정이라든지 본정이라고 불렀던 또 일본인의 중심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막 진입을 해서 때에 따라서 좀 어려운 삶을 하지만 그래도 낮에 일을 하기가 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곳이 어딜까를 찾았다면은 그 청계천만한 곳이 없었고요. 대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자 했기 때문에 층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방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영위해 가고자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어떤 수익을 내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더러움이 포커스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심이 포커스가 되는 그런 공간이 청계천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박광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셋이 모여서 그 세를 나눠내는, 지금으로 치면 쉐어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방값을 네. 나눠내면서 나는 낼 돈이 없으니까 난 그럼 살림하겠다라는 여자, 이제 금순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하는 걸 보면 왜 거기서 그렇게 모여 살면서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 쉬웠구나라는 게 좀 설득이 되고 납득도 되는데, 두 분은 좀 그렇게 좀 재밌게 보신 일상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 공부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 시대 이제 36년, 37년 그러면은 굉장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빨래터에서 또 각각의 직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혼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더 멀리 보는 희망은 없었다라는 것. 예를 들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으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던 민주사조차도 경선 부의원에 나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한국 사회, 식민지 사회를 좀 바꾸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시대가 보통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플러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너무 짧구나, 가깝게만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 있어서
조금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작품 볼 때도 이 첫인상, 그러니까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강유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청계천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으로 이 작품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아, 당대의 민중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아, 청어값에 정말 일희일비하면서 또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남편에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을까? 우리 아들은 언제 철드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중의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는 것.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무엇보다 놀랐던 건 청계천에서 빨래를 하는데 이게 돈 내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계천이니까 이거 그냥 뭐 가가지고 빨래하면 되는 거지 이걸 돈을 지불해야 하나 하는데 샘터마다 주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이 빨래를 하니까 막 타박을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오늘 한 번만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부터 그래서 빨래를 또 함께 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돈을 내는 주인이 또 따로 있기도 하던데 정말 삶의 장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명칭들이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북촌, 서촌 이런 게 좀 일반화됐지만 한 90년대 초반에도 서촌, 북촌 표현을 거의 안 썼던 듯해요. 근데 여기는 더 재밌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윗대, 아랫대라고 그렇습니다. 불러서 네. 이게 뭔가 뒤져봤더니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윗대라는 곳은 지금 말하자면 서촌에 네, 서촌에 해당하는 곳이고 아랫대는 저 멀리 동대문 맞습니다. 쪽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름이 좀 명칭이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북촌, 남촌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계천을 기준으로는 윗대, 아랫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딱 지금의 그 광통교 있는 데가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촌이 되는데 이게 남촌, 북촌 사이에서도 중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촌이란 지명을 많이 썼고 이 일대가 이제 보통 조선시대에는 중인들이 살았던 곳이지만 자연스럽게 그 중인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기술직을 이어갔던 사람들,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포목점을 한다든지 일어나는 사람들이 요 일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북촌에 있는 사람처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남촌에 있는 사람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뭔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촌 일대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바로 이제 청계천 옆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철동이라고 해서 종로의 남쪽, 청계천의 북쪽 요 블록을 가리키는데 요 일대에 이제 그 천변 풍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요 공간에 뭐 살아서 그들을 이제 내 소실로 첩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왜- 내용들이 왜 전부 첩들은 관철동에 집을 얻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블록 올라가면은 굉장히 비싼 집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블록 내려오게 되면은 천변은 굉장히 또 서민들의 공간이 되니까 그 중간쯤에 적당히 화려하고 적당히 비싸고 또 적당히 유행에 흘러갔던 그러니까 뭐 우미강 같은 극장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유행을 좀 따라갔던 여성들도 또 그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여성들이 어떤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소실로 드렸을 것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사실 박태원 작가가 분가해서 처음 살았던 집도 관철동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곳이었나 보다라는 유추가 됩니다. 근데 여기 뭐 빨래 가격도 나오고 해서 지금으로는 저는 환산이 잘 안 돼요. 뭐 30전, 40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화폐 단위도 의미 있을 듯한데 어느 정도 돈인가요? 제일 어려운 게 화폐 단위예요. 감이 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네. 그 전근대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화폐 단위를 결정할 때 이제 기준값을 보통 쌀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쌀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 당시 1원을 이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보지만 물가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한 6, 7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1원에 10분의 1이 10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청어값이 15전이면 한 마리 한 10,000원.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고 타박을 하는 지금 거죠.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당시 네. 냉면이 한 15전 정도, 그다음에 설렁탕이 한 10전 정도 했으니까 그 가격을 보면 10,000원, 한 7,000원, 6,000원 그렇게 보면은 대략
맞아 떨어지는 네. 어떤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930년대 천변 풍경을 보자면 엄밀히 말해서 박태원 작가가 여기 어디 있었을까 카메라처럼 서 있을 듯해요. 그런데 다른 작품인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보자면 이 구보는 아마도 박태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조금 더 박태원 작가의 진면목을 좀 볼 수 있는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이때 구보는 사실 박태원을 뜻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박태원의 단편들에도 이 구보라고 하는 본인을 반영한 캐릭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하면 소설가니까 당연히 소설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설을 안 씁니다. 예,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건 천변 풍경처럼 소설가의 눈으로 이 서울의 다양한 군상들을 둘러본다 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소설가 구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러고 보면 카페를 진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커피값만 해도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이동의 경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막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념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에 흘러가는 스토리의 시간은 12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태원, 그러니까 이 구보가 실제로 여러 동네를 다니지만 동시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본 풍경도 제시를 하고 또 자기가 그 추억에 빠져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거든요. 그걸 또 장황하게 그려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또 박태원이 그려내고 있는 일종의 심리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은 예술가 소설이면서 동시에 그런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계천의 모습은 그래서 천변 풍경에서 살아가던 좀 소소한 서민들의 삶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를테면 전 달리 보였던 게 화신백화점에 가거든요. 갔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 이게 상상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올라가서 아마 오늘 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가겠구나라고 얘기하는 이 구보에게 화신백화점은 엄청난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냥 일요일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미 많이 들어온 근대 문물이 청계천과 종로, 명동에 따라 좀 달랐던 듯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신백화점은 그래도 구보 씨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동네였을 것 같고요. 청계천을 북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신백화점 종로 일대가 보통 한인들의 거리였다면은 그 남쪽이었던 지금의 이제 명동, 그 다음에 충무로 일대, 보통 남촌이라고 불렀던 이곳은 일본인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보 씨가 하루를 돌아다녔고 짧은 시간을 다녔음에도 여러 어떤 그 배경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어떤 당시 청계천 주변의 모습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서 남대문, 그러니까 당시 경성역에 있었던 지금 서울역 일대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경인선 철도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또 서울을 빠져나가거나 서울로 들어오고자 하는 각 장면마다 서로 다른 소설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청계천 주변의 어떤 풍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전차가 다녔던 시절이잖아요. 저는 뭐 미스터 선샤인에서 세트로 만들어진 그런 전차들만 이미지가 남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 뭐 길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끊기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길이 이제 그런 풍경들이 이제 전차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근대 문물이 1899년에 우리나라 처음 이제 전차가 서대문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전차 노선이 계속해서 여러 곳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을 전후로 하면서 서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용산에서 그다음에 남산을 타고 후암동 그리고 이제 더 넘어와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로라든지 명동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고
실제로 뭐 통감부라든 총독부도 1926년까지는 전부 다 이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당시 이중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해방 기준으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한 4%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4%가 96%랑 섞여서 살면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처음에는 남촌 일대, 물론 나중에 이제 총독부가 생기면서 북촌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남촌 일대가 당시 뭐 그 히라다라든지 그다음에 미츠코시라든지 미나카이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런 어떤 백화점들이 들어섬으로써 다른 지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사실 또 식민지 통치의 하나의 어떤 장면이었다라는 것들을 박태원은 또 문학 속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면 천변풍경도 그렇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도 그렇고 우리가 입시 때 교과서에서 보면 그 매력을 잘 못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백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 네. 졸업한 다음에 보면 작품도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친구가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라고 했더니 구보가 아니 난 이제부터 소설 열심히 쓸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벗이 좋은 소설을 쓰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소설이 천변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원 입장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당대 엘리트의 관점에서 쓰인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을 쓰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에 어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천변풍경을 집필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박태원은 더 이상 모더니즘 기법에 심취한 작품들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대작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모를 거쳐왔던 박태원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작품들,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시의 1일과 천변풍경을 그냥 동일선상에 놓지 말고 작가의 의식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면 이 작품을 보신 재미가 있을 겁니다. (1930년대) 청계천이 박태원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기억되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특정한 공간과 시대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술 작품 그리고 문화에 남아서 길이길이 좀 보존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문화의 역할이자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 발자취들을 제대로 남기는 것, 그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좀 좋은 작품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인사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